이것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결코 우리를 파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적을 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가진 어떤 분쟁도 미국 내 일부의 생각과 달리 전쟁을 일으킬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란을 세계 무대에서 영웅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정복당하지 않음을 보여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령님은 지정화,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셨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사이러스 얀센, 좋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대령님, 지금 우리는 이란 전쟁 10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주에 트럼프가 자유작전을 시작했다가 24시간 만에 포기하는 등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맺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평화 합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협정을 역사상 최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란 분쟁이 10주째에 접어든 지금 대령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행정부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따라가다 보면 마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백악관도 이제 구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 자주 모두를 오도해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거의 무시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공격 아니면 새로운 공중 및 미사일 공세를 시작하려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하는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엘리베이터를 탔고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함께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충 봤을 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화력을 모은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압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폭격기들이 지금은 작전 지역 근처나 그 안에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특수 탄약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보다 더 많은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동 공대지 타격 무기인 JASM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아마 이런 무기를 1000발 정도 발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한 그 정도는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입장이나 상대의 능력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것처럼 그가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죠. 그런데 24시간 안에 알아보면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게 되죠.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건 몇 년 전 오바마의 해결책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지역에 엄청난 양의 화력, 즉 공군과 해군 전력이 집결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는 이란인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거대한 요새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인 험난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그들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저쪽도 지난번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효과적인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서 막대한 정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러시아와 중국과 완전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푸틴 대통령과 90분에서 2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매우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찾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옥행 급행 열차를 가리키며 너는 이미 이 열차에 타고 있다고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제 간단한 요약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즈, 대령님, 이란과 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사일을 더 비축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들이 정말 다음 행동을 준비 중이었나요? 왜냐하면 분쟁 초기에 우리는 이란에서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봤거든요. 매일같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쏟아졌고 정말 많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전투 측면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들이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고 있나요? 더 많은 드론을 준비하고 다음 움직임을 위해 대비하고 있나요? 네, 오히려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보유한 전력을 구축하고 지하 시설을 만들고 산악지대에 전력을 배치하는 등 최소 20년,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항상 생각했고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해왔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우리를 두려워하며 군사 능력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더 강화되고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몇 달 전 12일 전쟁 동안 그들의 성과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최근의 성과와 비교해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은 훨씬 더 능력 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는 육군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 체계를 작전 지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란도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중국의 지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몇 번이나 테헤란으로 미사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지에는 특히 미사일 분야에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무인 시스템 생산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통합 방공망 구축을 돕고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이 이란에 최대한 많은 인도적 지원을 보내기 위해 매우 노력해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이 이란은 정말 엉망이고 그들의 통화도 망가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그런 피해에 대비하고 있었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주요 건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지상전력의 사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섬을 점령하거나 혹은 방글라데르바스와 같은 곳을 공격하는 데 투입될 수 있는 수천 명의 공수부대원, 낙하산병,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령 과시를 위한 기습 공격일 수도 있지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합니다. 미국 해군이 그 해협을 통과해 이란에 맞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거나 최소한 페르시아만의 바닥을 장식하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는 건 다른 무언가, 즉 평화입니다. 제 말은 만약 여러분이 GCC, 즉 걸프 협력 회의의 사람들,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그들은 피해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점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가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령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오퍼레이션 프리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선박을 직접 호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 조치는 주로 유가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24시간 내 실제 호위는 해군이 아니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GPS 신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24시간 안에 트럼프가 실제로 작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봤죠. 오퍼레이션 프리덤 시구와 관한 전체적인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사이러스 얀센. 저는 우리가 이 작전에 실행 가능하거나 일관된 전략이 없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캠페인을 살펴보면서 목적이 X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구체적인 목적, 방법, 최종 상태 구상을 찾으려고 답답하게 노력해봤습니다. 처음 목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격을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선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과 미국 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백만 명이 칼과 삽을 들고 총알을 향해 달려들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한 번도 사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반대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 세력은 제시된 것과 같은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만 명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약 3,400명 중 경찰 4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 400명은 어떻게 사망했나요? 아사드와 CIA가 무기를 나라 안으로 밀수해서 배포했고 그게 실제로 일부 총격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헤란에서 일어난 어떤 자발적인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쪽에서 부추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도부 제거, 알다시피 위에서부터의 정권 교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인물들을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란을 아랍 국가들처럼 다른 인위적인 국가들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존재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문명형 국가입니다. 이란은 2000년 넘는 역사를 지니며 사람들은 이를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 폭격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우리는 다른 표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이 지도부 제거에서 이란 국가의 붕괴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파괴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임무가 바닥났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재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거짓말을 하면서 저쪽에서 이걸 애원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은 궁지에 몰려있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우리를 파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적을 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쟁도 미국 내 일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이 항상 우리 수천 명을 죽이려 한다고 믿고 싶어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을 때 했던 일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멕시코에 있었을 때 우리는 멕시코에서 프랑스에 저항하는 저항군을 도왔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외세가 이웃나라에 들어오면 원래 그렇게 대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세력을 몰아내려는 현지인들을 돕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한 일은 몇몇 사람들에게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준 것이고 실제 제작은 이라크 내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부러 암살한 솔레이마니 장군은
남부 시아 공동체와의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골칫거리였던 이 이슬람 성직자를 이라크에서 쫓아내서 곰에 보내 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성금은 이라크의 핵심 인물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과 그리고 남부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가 했던 일과 더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 이란 전쟁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란인 8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것조차 이란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적이 이란 국가를 파괴하고 그 사회를 붕괴시키며 경제를 망치고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든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목표 대상에는 군사적 잠재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 아무 것이나 다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 어떤 것이든 생산하는 공장까지도요. 이런 일이 바로 이런 공습과 미사일 작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지상군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나라 안, 이 걸프만 안에 있는 이 섬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잃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섬을 통제하는 것이 100년 전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곳은 중심이 없어 누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적인 상황, 전반적 판세이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인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석유 한 배럴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 배럴에 118달러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유나 다른 종류의 정제유, 디젤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디젤이 휘발유보다 먼저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상황에 있고 소위 에너지 독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저장 탱크는 비어있지는 않지만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축해 놓은 것을 소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낼 겁니다. 모두가 트럭이 디젤로 움직이고 모든 것을 배달한다는 걸 잊고 있죠. 항공사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글쎄요. 이란을 파괴하기 위한 핵무기를 얻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을 막기 위한 약간의 일시적인 불편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냥 헛소리예요. 그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지금 정말로 핵무기를 원한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와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곳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지금 중국을 보면, 베이징을 보면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특히 워싱턴에 있는 위험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지도자들이 분명히 우리를 노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브릭스의 중심축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 인도, 중국 간의 동맹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의 사선에 바로 놓여 있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마치 유럽과 미국 군대가 러시아를 사선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베이징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마 자신이 한 일에 매우 화가 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베이징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유소들에 대한 제재, 특히 이란 석유 거래와 연계된 정유소들, 그중 대표적인 대형 업체인 헝네이 페트로케미컬 등에 대한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관세가 짜증나고 성가시긴 했지만 중국이 상업, 무역, 관세 등 많은 문제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 세계와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와 부채를 팔아치우고 보유 자산을 금과 같은 더 견고한 자산으로 재배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과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신념이 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베이징에 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그가 배울 수 없는 것, 즉 어느 정도의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비군사화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현재 우리에게 매우 지쳐있고 우리에게 실증이 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 없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점까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저에게 윈스턴 처칠을 떠올리게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점이나 입점, 정책에 반하는 사실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예는 몬트베튼이 인도로 가서 영국 제국의 통치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관리했던 일입니다. 결국 꽤 잘 해냈지만 완벽하진 않았고 몬트베튼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칠은 몹시 화가 나서 그와 말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종의 트럼프 같은 행동이죠. 하지만 영국 제국의 청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산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은 240%였습니다. 그들은 자국민 의료 서비스도 감당 못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해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가 페르시아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그가 뭘 하는지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대령님,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듯이 중국은 사실상 워싱턴에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 즉 이런 제재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이 우리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기 원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 이것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는 큰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위협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글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의 그런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빠르게 지배적인 강국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지배적인 강국이 되었나요?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를 봉쇄하고 다른 지역의 공급망을 파괴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요. 중국은 오직 산업에 집중하고 자국의 번영을 구축함으로써 지배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기 전까지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고 우리 자신의 힘과 인프라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정말 대단하네요, 더그.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압니다. 예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윽박지르는데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베이징이 우리가 일련의 자멸적인 정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자멸적인 정책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웃을 죽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란과 직접 상대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다른 이들, 곧 가자지구 사람들, 서안지구 사람들, 남부 레바논 사람들처럼 대량 학살하거나 추방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이스라엘 패치를 달고 요르단, 시나이 반도, 나일강까지 모두 원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의 주변에 있는 터키인들과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들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지도자들은 훨씬 더 신중하며 큰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결국 걸프 지역에서 이란과 함께 끝나겠지만 그게 큰 폭발로 끝날지 조용히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모두가 정말 잘됐다. 이제 우리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것이 이란이 모두에게 보내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전 같은 일상은 끝났습니다. 현상 유지는 끝났습니다. 아랍인들은 사이크스 피코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또한 사이크스 피코는 이스라엘 건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다시피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자기 코앞밖에 못 본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모두가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타격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몇 개 타격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여기는 그들의 나라입니다. 마치 알다시피 이란인들이 규정집을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혹시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에 대해 설명한 걸 보셨나요? 그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새로운 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 역할을 맡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국제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나라와 강대국들도 관여해야 합니다. 매우 현명하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관리기구가 필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6년에 몽트레 협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협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인들, 당신들은 전쟁에서 졌지만 해협은 당신들이 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것이며 여러분이 원한다고 한 것도 이겁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보스포루스 해협 관련해 터키인들과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란인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건 항복입니다. 이런 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이익, 우리의 요구로 결정돼야 한다고 여기는 정신적 장벽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 전쟁 전에는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대령님,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봤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연설하면서 이제 이 전쟁의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초반처럼 다시 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정말 놀라운 발언 아닌가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2월 27일 상황으로 돌아가길 원하니까요. 그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떤 당국이 들어설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밝힌 거죠. 마르코 루비오 발언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중적이지만 확고한 지지자로 드러난 아랍에미리트 정도를 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란을 세계 무대에서 영웅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루비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 맞아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루비오가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우리는 개방을 원했지만 우리 조건일 때만 문호를 열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안선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걸프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려는 겁니까, 루비오 장관님? 이제 그는 미국 국민을 속이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까지 그는 무사히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고요? 정말인가요? 정말요. 왜요? 우리는 수년간 그들과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 이라크 세력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짓밟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개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해군과 공군을 보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보세요. 미 해군 대부분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페르시아만 지역, 아라비아해, 인도양의 주의를 돌리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란을 상대하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란은 우리가 국방에 쓰는 것의 1% 혹은 그보다도 적은 비율만을 쓰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까지 상대해야 한다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이건 1차 세계대전 전 영국과 비슷합니다. 그때 영국인들도 술집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에겐 병력도 있고 함정도 있고 돈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영 제국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결코 적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싸우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이나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상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대령님, 봉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로빈 브룩스라는 IMF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매우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봉쇄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 계속해서 봉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란 경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무릎 꿇고 협상을 구걸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봉쇄만 계속하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게 실패하고 있나요? 그 이론이 왜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로빈 브룩스. 로빈 브룩스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지도를 몇 개 보고 뭔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쿠바를 봉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검역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봉쇄였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180척의 함선을 투입했어요. 쿠바는 섬이었기 때문에 쿠바를 봉쇄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돌아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을 암시한 사람은 니미칠 제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의 치명성과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리가 잠수함 200척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본을 봉쇄하고 굶주리게 해서 항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일본은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란은 섬이 아닙니다. 로빈 브룩스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또 이란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합니다. 이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이란의 우호적이며 결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본 부르바스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생긴 1대1로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각종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실제로 연료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관통해서 곧장 중국까지 이어지는 다른 경로들도 있습니다. 항구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해안에 중국인들이 건설한 와그라트라는 해양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해양 항구는 이란 국경에서 불과 54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량을 포함한 각종 군수물자와 중요한 자원을 하역할 수 있고 그 자원들은 파키스탄을 통해 바로 이란으로 트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공군 대부분을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이 지역 전역에 투입해서 이런 장소들을 공격하거나 이 경로들을 파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미 해군 대부분이 투입되어 있으니 공군 대부분도 투입할 수 있겠죠. 그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로 바로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터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방 안의 거대한 고릴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지역의 진정한 과거와 미래의 군사 강국이죠.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까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쿠바 봉쇄조차도 그때는 180척의 수상함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잠수함도 있었고 수많은 항공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전에 항공모함 8척이 동원됐습니다. 4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준 항공모함이었고 나머지 4척은 잠수함 추적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본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카리브해는 사실상 우리가 통제하는 작은 연못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해양 공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스피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지중해를 통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치는 점이 있는데 배 한 척을 다른 배 쪽으로 보내 그 배를 멈춰 세우고 수색하고 승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당신 결정에 따라 배를 인수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합리적인 법적 선택지도 아닙니다. 자원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행동해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그곳이 섬이라면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육지 국경이 있고 또 우리가 이란의 크기를 잊고 있죠. 이라크의 4배입니다. 이란은 정말 큰 나라이고 이웃 국가들과도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대1로 구상, 철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령님,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녹화 시점이 5월 6일인데요. 이란은 오늘날 2월 27일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이란이 새로운 지정학적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이제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무대에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강대국의 무대에 선 건 200년 남짓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 위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은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이 정복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인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앤드류 잭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다른 미국인들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나라가 파괴될 수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큽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쉽게 우리 해안에 상륙해 나라 전체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병력도 부족합니다. 앤드루 잭슨이 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이란을 침공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는지, 어떤 병력이 동원됐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프랑스 북부 해안과 남부 해안에서 시작해서 결국
체코 국경까지 진격했습니다. 만약 이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란 영토의 절반도 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사막 한가운데쯤에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북쪽이나 서쪽에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로키 산맥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리드빌까지 행군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꽤 힘든 일이죠. 정말 먼 거리입니다. 수천 피트나 올라가야 하고 보급선을 유지해야 할 거리도 길고 여러 곳에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건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복당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죠. 러시아인들은 나폴레옹에게 그 점을 보여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역사에서 독일인들에게도 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인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핵무기로 이어집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논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고 저는 그가 그렇게 해서 기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핵무기가 논의 대상에서 빠졌으니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가 언급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참사에서 벗어날 현실적 출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 해도 결국 이란이 세계적 강국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지상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분명히 필요로 하는 가장 쉬운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호의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보다 지난 4, 5년 동안 그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훨씬 더 경직된 것처럼 보입니다. 2020년에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 그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덜 경직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는 미국을 또 다른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와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워싱턴 DC의 연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다면 오버로피스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싫어하는 워싱턴 기자단을 상대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버로피스에 들어가서 밤 8시나 9시에 발표를 하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를 검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 피해는 빠르게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추가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둘째, 우리가 한 일은 세계 경제에 해를 끼쳤고 그것은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가 페르시아만에 있는 모든 것, 비료, 식량, 원료, 연료,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시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일본, 타이완, 심지어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의 친구들과 동맹국에 피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센트콤에 우리 군대를 철수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 측의 해협을 개방해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해서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포함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가 미국의 길에.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같은 전투 영웅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이건 완전한 항복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솔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그런 결론에 이르길 바랍니다. 대령님, 훌륭한 통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주류 언론이 미국 군사기지가 아주 초기 단계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물론 대령님께서는 우리 팟캐스트에 아주 빠르게 출연하셨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령님을 이 프로그램에 모신 이유가 바로 주류 언론이 제공하지 않는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령님의 훌륭한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대령님의 활동을 계속해서 어디에서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령님의 새로운 서브스택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대령님의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령님의 통찰력과 활동을 어디서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맥그리거 워리어 서브스택은 시간을 들여 읽어볼 만합니다. 저는 새로운 글을 쓰고 매주 게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그중 한 곳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말하거나 한 모든 것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제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대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기를 기다려왔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화는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탐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제3의 정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정당 모두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도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원들만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며 제가 아는 어떤 공화당원만큼이나 이 나라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그리거 대령님의 웹사이트와 서브스택 그리고 트위터 계정 링크도 아래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세 곳 모두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맥그리거 대령님, 귀한 시간과 통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친 세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령님을 다시 이 프로그램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러스 얀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을 다음 인터뷰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